부실 채권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조그만 지뢰들이 많아서 만약에 우리 안에서 터지면 세게 조정을 겁니다. 멘탈이 약간 다운되거든요. 저는 미국의 리스크든 우리나라의 리스크든 그것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한 1, 2년 안에 결정 날 것 같아요. 네.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타입니다. 네. 조금 더 욕심내지 마시고 네. 조금 덜 벌면 되잖아요. 네. 피해는 안 보는 게 낫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 올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정말 보수적으로 시장을 네.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빅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제가 빅톡TV에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시청자분들도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는 인사이트가 좀 작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은 제가 자료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교수님, 네네. 9월부터 부동산 이제 흐름이 좀 바뀌었다. 바뀌었죠. 네, 이렇게 보시죠. 많이 네. 바뀌었죠. 그런데 앞으로의 이 추세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바닷물을 마셔봐야 짠 거는 다 마실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손가락만 찍어봐도 알잖아요. 네.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어요. 네. 보시면 추세에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거래량에서 알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거래량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전국 아파트 거래량 그림이에요. 보이시잖아요. 네네. 보시면 어때요? 이게 2006년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요. 이 지점은 한 여기부터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2008년 금융위기예요. 네. 이때 그 2사 대책이었죠. 2009년도에 2사 대책, 2023년도는 1.3 대책했어요. 네. 대책을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확 뛰죠, 다시. 이제 폭등기처럼. 네. 뛰었다가 다시 가라앉다가 다시 한번 여기 좀 찍었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소형밤다 이렇게. 이게 한 2010년 말부터 2014년까지 쭉 하락기 횡보 이렇게 서울을 횡보죠. 가다가 네. 14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 예. 다시 딱 올라가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그러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도 한번 튀고 튀었잖아요. 자, 여기도 한번 튀고 튀었죠. 그리고 내려오는 선이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네. 아직 이제 열흘 남았으니까 열흘 다 받았는데 한 여기 올 것 같아요. 전국인데. 그럼 여기서 네. 비교하시면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랑 차이점은 뭐예요? 이 선이 제가 이렇게 기운 게 연장선 있잖아요. 추세선. 아, 네. 추세선 보시면 바닥이 점점 내려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바닥이 여기까지 다시 왔잖아요. 그럼 얘도 여기서 바닥이 한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보여요. 제가 볼 때.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은 전국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7월 달에 47,000건이고요. 여기. 네. 8월 달에 43,000건이었어요. 그리고 평균 거래량이 5만 건입니다. 네. 막 이렇게 화랑이 나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물론 전국의 지방이나 광역시는 좀 약했죠. 그럼에도 평균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많이 올라갔지만 정책자금 금리 싸잖아요. 금리 1%에서 3% 사이니까 네. 뭐 거의 뭐 집 사고 싶으면 싸면 하면 되는 거예요. 생애 최초 LTV 80%잖아요. 근데도 여기를 못 돌파했어요. 이거를 그죠? 그때보다 낮죠. 네. 그리고 22,624예요. 이게 10월 7일인데 10월 17일 기준으로는 28,000개입니다. 네. 그러면 한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9월 거래량은 제가 볼 때 한 35,000에서 끝일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47,000에서 7월 달에 8월 달에 43,000 네. 그리고 9월 달에 35,000이면 쭉쭉 내려오죠. 47,000에서 35,000이면 30-40% 줄은 거죠. 네. 중요한 건 10월 달이 더 문제예요. 10월 달은 더 끊겼어요. 지금 거의 뭐 말이잖아요. 10월 말에. 우리 아시잖아요. 이렇게 네. 보시면 요새 손님이 조금 없어졌잖아요. 네. 8월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을 볼게요. 네. 서울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여기 제가 미리 말씀 올리면 네. 8월부터 이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저는 보고 있었고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작지만 시작이 됐어요. 0.75. 그것도 전부 아니고 일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수요가 주니까 거기다가 8월 28일 날 이복현 금융원장이 던졌잖아요. 네. 금감원장이 뭐 대출 규제 뭐 가계부채 하면서 던졌단 말이에요. 던지니까 시장이 갑자기 전세 대출 규제만 던졌는데도 화들짝 놀래요.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 게
여러분 전세 가격이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라는 건 증명이 된 거예요. 왜? 시장에 놀란다는 건 이때 전세 대출 규제 나오니까 제가 아는 대출 본부장한테 네. 전화가 뭐 여러 통 왔다는데 다 다주택자분들이 아. 전세 깔고 있는 분들 네. 이분들이 놀라셔가지고 네. 이거 전세 대출이고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전세 대출이 현재까지 주택 가격을 많이 떠받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생각하시고 서울을 보시면 자 볼게요. 서울 2019년부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서울도 6천 건 돌파하는 거 가는 거 갔다가 네. 여기 내려왔거든요. 9월 20일 날짜로 2,700건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8,500건 있잖아요. 네. 이게 7월이거든요. 8월이 6,100건이에요. 그러면 10월 20일이니까 열흘만 있으면 마감이잖아요. 9월이랑. 네. 그러면 이거 잘해야 3,000 초반이거든요. 잘해야 못하면 2,900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거의 반. 3,000이라 그러면 반토막 났잖아요. 네. 8월 달에 반토막, 7월 달에 30%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너무 심하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갑자기 뭐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하고 주담대 심사 강화한 거밖에 특별히 뭐 줄인 거 없잖아요. LTV 그대로 다 그대로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복싱 같은 거 하면은 한 10대를 계속 맞았어요. 한 대 더 맞으면 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네. 근데 멀쩡하게 이쁘게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대 탁 맞았어요. 네. 난리 나죠?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시장이 체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여기 더 중요한 건 이 우측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가상금리가 인상됐잖아요. 네. 아니, 금리 인하를 하는 총재가 예, 했는데. 기준금리 내렸는데 저 그거 왜 여쭤보려고 오르죠? 그랬어요. 근데 오를 거를 저는 네.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었어요. 네. 이거 분명히 스트레스 디아스라고 가상금리 할 거다, 투트랙으로. 네. 왜냐하면 금리를 낮춰서 자영업자분들하고 건설업자분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되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면 더 이상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은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가상금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책과 이렇게 통화정책을 약간 믹스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타행 전세자금 대출 대환 중지.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살고 있다가 전세 그게 딱 끝나면 연장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수수료 들으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면 예전에는 더 저렴하게 했는데 네.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전세 수요가 줄죠? 네. 그 주담대도 40년, 50년 나왔잖아요. 네. 소리 없이 KB에서 30년으로 다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치형. 이게 핵심입니다. 네. 거치형 여러분 아시죠? 부동산 갭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신규 분양이든 뭐든 5년 거치 6년부터 상한이에요. 네. 5년 사이에 분양받고 전세 놨다가 양도수비가 해서 3년 차 되는 때 이자만 낸 거 얼마 계산해가지고 무조건 이자보다 남죠. 많이 벌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왔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원금과의 같이 갚아야 돼요. 처음부터 네. 거치 기간 없이. 그러면 이제 약간 멍하죠? 부담되죠. 엄청나게. 거기다가 네. MCI, MCG 또 취급 불가요. 이거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 텐데 네. 이게 저기죠. 그 대출 받을 때 보면 왜 방 하나 소액 우선 변제금 때문에 방공제. 빼잖아요. 네. 이거 빼는 거를 그 값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요. 아. 보험을 들면 이건 방값을 안 빼고 대출해줘요. 네. 보험료만 내면 돼요. 네. 이거를 정부 SGI 서울부중하고 이쪽에서 했거든요. 네. 그 허프도 했어요. 허프라는 게 이제 HF라고 그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네. 거기서 이걸 팔았어요. 파는데 이거를 취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은행이 무슨 빽이 있었을까요? 정부가 시키지 정부에서. 않았을까요? 그랬을 여기서 것 여러분들 같은데. 판단할 게 뭐예요? 정부의 네. 스탠스가 네. 당분간은 대출 규제. 대출 규제 방향으로 간다. 네. 가는 거가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흐름이 바뀐 거 확실하고 네. 추세는 어떻게 보냐. 이게 한 달 만에 그칠까요? 그럴 일은 그러지는 않을 없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최소한 3개월, 6개월 갈 수 있는데 내년 봄에 다시 또 신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때 분위기 전에 무슨 일이 없으면 다시 좀 회복대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10일, 12일 이 정도까지 그때까지는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이 세게 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소한 4개월. 네네.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를 이제 하는 스탠스로 바뀌었는데 네. 그동안 그 8월까지는 집값이 올랐는데 선호 지역 위주로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네. 신축 대단지, 마용성,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강남사구, 네, 동작구, 서대문 9개. 네네. 나머지 안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제가 볼 어떻게 때는 보세요? 네. 그거는 데이터에 나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예. 일단 서울역에 보시면 네. 뭐 다 나온 건 아니지만 10월 4일부터 20일까지인데 이 도표는 뭐냐면 분산 그림인데 네. 1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1,000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위에 점이 찍혀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4억이 올랐다 그러면 여기 찍히는 거예요. 네네. 그 대신에 내리면 또 밑에 찍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 10월 초까지만 해도 네. 그 8월에 그 강풍이 좋은 훈풍이 이어져 왔어요, 약간.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 찍은 예, 것들이 많이 꽤 있네요. 신고가 개념들 예. 개들이에요. 근데 갭이 3, 4억 되는 거는 일반 3억짜리가 7억이 될지 않잖아요. 네. 20억짜리가 23억, 4억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친구들이 보면은 약간 자전거래 분위기가 좀 약간 보이잖아요. 네. 정부가 2년, 3년 동안 가만히 있다 요즘 와가지고 뭐 조사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부동산 분들은 뭐 제가 말씀 안 하셔도 알 거예요. 몇 개나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서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건데 호가 뭐 기사 나오게 하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서 이제 같이 봐요. 여기도 보면 많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실제 떨어진 거지만 그냥 이거 뺄게요. 왜냐면 중간만 보면 돼요. 우리는. 네. 중간의 흐름이. 여기 버티잖아요. 거의.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10월 요 때부터 쭉 치고 여기부터 이제 갑자기 감소. 10월 열흘 정도 지나면서부터 네. 분위기가 약간 밑으로 쳐주는 느낌이 들죠? 살짝.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 6, 7월, 8월에 많이 올랐으니까 버티고 팔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싸게 안 팔면 안 사 이러다 보니까 약간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는데 그 거래량을 보면 네.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특히 지금 말씀 나눈 8개구 중에 강남 4구부터 볼게요. 네네. 보시면 어때요? 완전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라요. 네, 현재 그냥 데이터요. 수직 이거 하락. 10월 7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네. 사실은 20일입니다. 20일. 네. 20일 날짜인데 이거 잘못 썼거든요. 제가 20일인데 강남구 보세요. 180개. 1월 달에 189개인데 좋을 때 549개 찍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때가 좋을 때죠? 네. 그리고 9월 달 현재 182개예요. 열흘 남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자리야 200개 반토막 나죠? 더 중요한 건 10월입니다, 여러분. 네. 10월 지금 20일 지났는데 29개예요. 이거 급감이네요. 잘해야 거래량이. 70개, 80개, 100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549에서 100개면은 네. 뭔가 좀 확 줄었잖아요. 80%가 줄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마용성도 그래요. 보시면 370개 찍었다가 130개 이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거래량 없고 매물은 계속 느는 추세가 이어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네, 그 분위기가 이제 네. 시작이다. 여기 있네요, 매물. 네. 마용성부터 볼게요. 네. 자,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예요. 쫙 잘 나갔잖아요, 요새. 네네. 여기까지 왔어요. 매물 막 줄었다가 네. 다시. 8월 28일 날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부터. 근데 중요한 건 발표하기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데이터를 볼 때 네. 8월에 이미 힘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중순부터. 그리고 추석이 꼈기 때문에 추석 지나면 팍 꺾겠다고 봤는데 네. 8월 28일 날 발표를 하니까 얘가 같이 시너지가 나니까 네. 확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디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물건이 그죠? 매물 많이 늘었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경사도예요. 네. 갑자기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특히 요번 주에 이거 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뚫었어요. 주식으로 말하면 상한가를 뚫듯이 매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거래량은 확 줄었는데 네. 매물이 확 튀어나와? 가격이 그럼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이 선이 정부의 특별한 무슨 또 완화책이 안 나오면 네. 이 선이 조금 더 치고 간다. 그럼 시장은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네. 더 세게 조정이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마용성 보셨잖아요. 강남 4구도 매물량이 만만치 않아요. 보시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까지 4구로 치는데 네. 유념한 부분이 여기 하나 있어요. 요때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딱 꺾였죠, 여기. 10월 첫째 주에요. 네네. 꺾였는데 그 다음 어때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마용성처럼 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역대 최다 매물을 돌파했어요. 근데 아까 거래량은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고용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방 압력이 세게 올 겁니다. 네. 다른 데도 희한한 건
이 구별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담합 세력이 있나 너무 신기해요, 그죠? 네. 거짓말 같이 그 다음 주에 물건들이 갑자기 다 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그건 두 번째 치고 다 보시면 네. 전 고점보다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는 달라요, 여기. 서초구는 네. 이때 제일 많았고 아직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11월, 이게 12월 20일까지거든요. 네. 아마 12월 27일 때 얘가 여기 치고 갔다 그러면 아, 이거 분위기는 매물 증가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급하잖아요, 경사가 보시면. 이때 여기 올라갈 때 완만한데 여기 그냥 갑자기 착 위를 탁 쳐드니까 이게 조금은 시장에 좀 다른 요인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정부 좀 넘고 다 넘고 서초구만 네. 토지거래 허가에서 좀 풀려서 그런지 혼자 좀 다른 모습을 잠깐 보이지만 네. 결은 비슷하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이게 또 돌파하면 서초구도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매물이 너무 급증하면서 가격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물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서울 매물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전세 월세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전세 없다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전세 물건이거든. 이 회생 막대가 네. 전세 물건 늘어나죠. 네네. 월세도 늘어나죠. 그렇죠. 매매 전세 대출 물건도 안 늘어나죠. 나오니까. 네. 총 매물이 다 늘어나가지고 지금 최고일 때가 13만 3천이었거든요. 네. 2021년부터 1, 2, 3, 4, 3년 만에 지금 최고예요, 매물이. 근데 무슨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 매물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이유가 그동안 8월까지는 집값 막 뜰 때는요. 더 받으려고 그런 거죠. 매도인들이 물건을 또 걷어들였거든요. 여기 걷어들였잖아요. 네, 보시면 걷어들였어요. 걷어들이냐, 살짝 걷어들이잖아요. 더 이제 올라가나 보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분들이 다시 이제 대출 규제부터 부랴부랴. 해서 판 바뀌었네. 판이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으니까 급하게 내놓으셔서. 그러면 매물이 여유 많이 있는 것 사람들이면 같아요. 급하게 내놓을 일이 없겠죠? 예, 누굴까요? 아무래도 좀 돈 대출 조금 투자해서 대출 많이 많이 끼고 받거나 전세를- 최대한 더 받아보려고 본 사람들. 네네. 그분들이 지금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둔촌주공 12,000세대가 터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만만치 않죠?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살 경우에 그 전세의 자금 대출을 규제하겠다. 그거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정확하십니다. 미치는 것 예를 같아요. 들어서 10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6억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 되니까 조용히 7억에 해주세요. 5억 원 대출 받고 뭐 1억 정도 하지 않을까 해서 네.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정부가 딱 막으니까 네.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자 내던 거를 갖다가 전세돈 받아서 메꾸고 이런 게 전형적인 갭 투자 사람들의 방식이었는데 지금 그걸 막았잖아요. 네. 네 돈으로 해라 이 소리입니다. 네 돈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전세 들어오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이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해라. 이러니까 그것도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네. 투자성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자산이 건전해서 투자하신 분보다는 젊은 층에서 특히 무리하게 과도한 탐욕으로 투자한 게 물건이 많다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러면 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전세 대출 규제도 네.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동안은 뭐 49주째 전세값 계속 오른다 이랬는데 지금 어찌됐든 전세가 이제는 안 나가서 역전세를 걱정해야 된다. 뭐 하루 만에? 이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한 달 만에? 예,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너무 맞아. 급변하니까 맞아요, 지금 맞아요. 시장에 계신 그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맞아요. 너무나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안정될 수 있을까? 그거는 정부가 잘해야죠.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네. 피해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국민들이 무슨 정책을 위반할 능력도 안 되고 국회의원들이 대신하는 건데 국회의원분들은 뭐 지금 뭐 명태군 사건 그것 때문에 정신없는 거 바쁘신 것 같고 네. 그럼 정부 당국자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형태가 지금 빚어진 이유는 뭐 이런 얘기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는데 세수가 한 60조 가까이 지금 펑커 난 거로 저는 알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세금 걷는 게 1년에 300에 350조인데 그리고 우리 예산이 한 600조 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5, 60조가 펑크가 났다? 그런데 또 펑크 난 중에 그것도 있잖아요. 이 정책금리 쓰느라고 몇십 조 썼잖아요. 네. 그거 안 쓰고 하면은 다른 원래 있던 예산들을 할 거 아니야. 집값 버티지 말고. 네. 이런 데서 조금 혼란들이 있겠죠? 그 예산 잡고 이런 기재부나 이런 데서. 네, 네. 그 와중에 하는 총재가 가계부채 긴축 정책을 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기자회견 때 거시 건전성 강화 정책
말은 멋있죠. 경제 건전성 확. 네. 이게 뭐냐면 부채가 너무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부채를 줄인다는 개념이고, 네. 그리고 힘든 취약기업은 지원하고, 네.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형태는 4개월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네. 정책금리는 가더라도 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는 계속 강화하면 투자나 투기권은 없어지고, 물론 일부 언론들이 그런 기사는 띄우잖아요. 대출 안 해주면 어떻게 집을 사, 막 이런 식으로. 네. 대출 안 해주고 오래 가면 집값 내려오잖아요. 집 안 팔리면. 그 매물 많잖아요. 근데 그거 역적인 관계인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언론들이 집값을 제대로 보도 안 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이 급변하는 시장이 왜 나오냐. 변할 수 있는 시장을 갖다가 급변한 건 아닌 거죠. 언론들이 껍데기를 씌우고 한국 부동산원이 주간 동향 지표는 사실 거의 외국 수준이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펌핑을 하니까 거기다 대출금리를 싸게 하니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무주택자 갈아타기가 다 요번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의 그 행태가 이어지려면 또 정책금리 저렴하게 해서 정책금리 쓰면서 몇 조씩 펑크 나거든요. 1, 2조씩. 그것도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가 할 일을 안 하고 자꾸 딴짓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임기 맞추셨을 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한 대통령이시니까 그 가신들이 가계부채는 좀 잡아야겠습니다라는 게 그건 맞은 것 같아요. 뜻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하려면 결국은 대출은 약간 좀 조정을 해야겠다고 분명히 네. 한국은행과 기재부와 다 통일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진짜 우리가 막 팍 꺾이지 않는 한은 다시 이렇게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제가 볼 때. 네. 이렇게 강남으로 몰렸던 그 수요들은 네. 어떤 사람들이고 왜 이렇게 강남 집중 현상이 있었는지. 요번에 뭐가 있었냐면요. 네. 이 폭등기, 제가 이제 파악한 거 그래요. 폭등기 때 네.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 고소득자. 고소득자들이 네. 연봉 1억 5천이라는 분들이 저번에 폭등기 때 못 산 분들이 많아요. 못 사거나 네. 돈이 모자르거나 이래서 못 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집값이 한번 꺾이고서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네. 안심하고 있다가 요번에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면 작년하고 좀 틀린 거예요. 작년하고 틀린 이유는 정부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건데 정책금리랍시고 네. 집값을 갖다 뭐 5억, 10억 뭐 이런 것도 그냥 1%, 2% 해주니까 이거 뭐 1억, 2억 조금 머리 좋은 젊은 친구들이 네. 이때도 하고 달라붙은 거예요. 그렇죠. 1%면 뭐 10억 빌려도 100만 원 내면 되는 거잖아요. 80만 100만 원도 안 원, 되죠. 12달이면. 예, 진짜 껌이죠. 원룸값도 안 돼요. 그런 판을 정부가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자분들도 막 들어왔고, 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딱 시간이 2019년, 20년에 산 분들이 네. 3년이 지나야 파는데 팔타임을 놓쳤었어요. 네. 그 작년에 올랐을 때는 자기가 산 거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팔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가 이번에 좀 올라가니까 팔려고 막 내놓으면서 네. 팔리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네. 한 4, 5년 전에 분양가가 한 5억대였을 거야 아마. 네. 4, 5억, 6억 비싸면. 네. 5억인데 걔들이 지금 7, 8억, 9억 신축이니까 7, 8, 9, 10억 가잖아요. 네. 10억 됐을 거야 아마. 됐어요. 10억인데. 네. 그러면 앉아서 10억을 땡겼어요. 네. 땡겼는데 이분들이 어디 오냐? 딱 저기에요. 동작, 성동. 네. 갈아타기. 네, 딱 15억에서 17억짜리. 음. 딱 여기에 네. 이 돈 갖고 5억 대출 받고 인력 사채 끌어서 이래서 넘어오는 거예요. 네, 네. 과감하게. 네. 그러면 성동구에서 집을 샀던 애들은 얼마에 샀어요? 뭐, 이 양반들은 또 8, 9억에 산 거예요. 네. 그랬다가 얘가 15억. 15억이 된 거예요. 네. 딱 갭이 떨어지죠? 예. 이 친구들도 똑같이 5억, 6억 땡겨서 강남으로 가보자 이렇게 덤빈 게 네. 요번 시즌이었어요. 갈아타기 여기 수요들. 갈아타기 수요가 예. 50에서 60% 됐을 거예요, 이번에. 네. 거짓말 같이.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묘한 거예요. 실수요자, 그분들 실수요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투자성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분양을 받는데,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가 지금 거의 끝에 왔는데요. 네. 분양가가 20억인데 자기 돈이 7억밖에 없어요. 네. 분양을 받겠다는 거예요. 와, 좀 근데 무리인 것 같은데. 무리인 건데 받겠대. 안 돼, 자기도. 예. 7억에 해서 네. 분양을 하고 전세를 10억에 놓고 7억 배팅하고 3억 대출 껴놓고 네. 월세 3년 살겠대요.
이런 게 지금 팽배해가지고 비정상적인 투자수들이 몰린 타임이 요번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내 뒤에 사줄 사람만 생각하고 집값 오를 것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제가 지금 말한 것까지 생각 못하는 분도 많아요. 일반 생업하는 분들은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보다 생각밖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그랬다가 저는 여러분 몇 분 구제하면서 조정될 거다도 있거든요. 네. 제가 좀 면이 서요. 조정되기 시작했으니까.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게 시장의 흐름이 그런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붙었는데 2030, 40까지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벌어졌던 거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거래량이 2008년도, 9년도에 9천 건 찍었는데 지금 8천 건이 피크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는 여러분 134만 채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185만 채고. 네. 그럼 뭔가 체력이 약해졌죠? 결론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러면 살 사람이 예전 같지 않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살 사람이 계속 있어줘야 이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강남 상구는 다른 데보다 좀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갈 수 있지만 지금 추세로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은 너무너무 많은데 거래량이 확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다 돈이 있으면 월세 놓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월세 안 놓고 파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대출들이 껴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딱 시세 답이 차익 나오죠? 보고. 네. 그럼 이게 얼마나 버틸까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네. 답이 나올 거라고 판단. 노원구도 그거 좋은 사례죠? 네. 노원구 지금 계속 힘을 쓰잖아요. 네, 왜? 그렇죠. 산 사람들이 실거주자가 많고 투자자가 적으면 매물이 적으니까 뒤에 수요자가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이건 뭐 특히 막 뭐 이렇게 껌이나 막 닭이나 엮어가지고. 다 팔아먹을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네. 살 사람은 5명인데 물건이 500개가 나오니까 네. 내려가죠. 떨어질 당연히 수밖에 계속 없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강남은 노원 같지는 않겠지만 네. 그 여파는 분명히 똑같이 찾아올 거다. 어떤 진폭은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디딤돌 대출을 또 이제 맞아요. 규모를 좀 축소했잖아요. 그럼 발표했다 다시 또 이제 맞아요. 살짝 보류를 했는데 네네네. 이 디딤돌 대출이라는 거는 서민 서민용이죠. 대출이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 그분들이 집 사시는데 좀 많이 좀 그렇죠. 불편하죠. 불편하죠. 막 어려워지죠.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나 실수요자들. 뭐 애들이 네. 커가지고 방 큰 데로 가려고 막 준비하고 예산 다 짰더니 갑자기 네. 없앤다? 네. 이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은 원래 국가 재정 정책으로 원래 있던 거고 그러니까 신생아로는 없던 건데 생겼잖아요. 생겼죠 새로. 그럼 신생아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는데 역차별도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출산율이 낮다는 이유로 그냥 네. 그쪽으로 막 갔잖아요. 나이 연령 비중을 따지면 너무 과도해요. 네. 40대, 50대, 60대 분도 직원분들이 더 많은데, 그죠? 그리고 일생의 생애주기라고 있잖아요. 네. 자본도 없는데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비율을 적정해야 되는데 너무 신혼부부 쪽에 좀 많이 뭐 선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디딤돌 대출을 줄이겠다고 했다가 완전히 걷어들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살짝 보류. 여기가 무슨 뭐 것 같아요. 짜장면집을 해서 짬뽕용 했다가 잠깐만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데 이 정부에서 이 네. 국민들이 막 많은데 그럼 이런 거죠. 우리 짬뽕 먹으러 갔는데 애들이 다 짬뽕 먹으러 기다려요. 네. 근데 갑자기 짬뽕 안 되고 짜장면만 돼 이러면 돌아버리죠. 완전히 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니 뭐 이러니까 알았어요. 귀찮지만 내가 저 짜장 만들어 줄게요. 다시 이런 거 아니에요? 짬뽕요? 예. 근데 이거는 뭐냐? 세수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여파가 온 것 같아요. 네. 신혼부부를 해서 총선 대비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정치적이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이거는 얘기도 안 나왔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규제할 때도 또 흔들게 해가지고 혼동 와가지고 막 시장을 어렵혔잖아요. 네. 그럼 디딤돌 대출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조사 좀 하고,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막 엉켜가지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종종 나올 것 같아요. 종종 나오는데 그냥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야죠. 결국은 다시 해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빛을 내서라도. 네. 근데 이거를 또 심한 어떤 음모론으로 들어가면 이래요. 일단 이렇게 한번 던져요. 던지면 예산이 모자르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막 돈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국채 뭐 발행 이런 것도 다 마음대로 막 못 하잖아요. 다 심어. 근데 그때 돈을 막 빌리려고 그러는데 세수도 빵꾸 하는데 무슨 자꾸 돈을 쓰려고 그래 이럴 때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분세력이 좋잖아요. 서민들 디딤돌 대출을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들 정치인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죠. 못 준다 하니까 언론에서 기다렸다는 기사 쓰는 거예요. 뭐 이러니까
저쪽 정치하던 뭐 야당이던 이쪽에서 아니 돈을 그건 써야겠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걸 만든 것, 뭐 이런 페이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엉성하게 발표했다가 네. 엉성하게 걷어들였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볼 텐데.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집값 상황을 봤을 때 네. 굉장히 좀 급변하고 오락가락하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발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안정화를 원하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죠. 안정 속에서 집도 살살 네, 천천히 사고 오르고 팔고 뭐 이렇게 이랬으면 편하게 좋은데. 했으면 그렇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려면 어떤 정책이 지금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지금은 네. 정부가 만약에 그걸 위해서 일단 3기 신도시 빨리 풀고 분양가 상한제 다 하면 딱 끝나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더 하나 더 나가면 전세 대출을 축소 약간 하는 거. 이번에 좀 발표했죠? 네. 그제 또 살짝 또 군불 피우는데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80% 줄이겠다. 네. 지금 또 투자자분들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90% 풀로 전세금도 10% 채워야 되거든요. 네. 10% 채울 돈이 없으면 난리 날 거야. 뉴스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판단할 건 하나 있어요. 아니, 그 돈도 없이 전세를 90% 놨어? 무슨 심보래? 그죠? 무자본 갭투자 오리지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자꾸 문제가 터지고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니까 정부가 지금 손을 댄다는 뉴스가 어쩐적에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어쩐적에 갑자기 뭐 토요일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야심한 밤 휴일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 전세대출 한도를 80% 보증 한도를 줄이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 말이 다 달라요, 신문이. 네. 그럼 그건 운을 띄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보기에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한데, 요새 신종 전세 사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뉴스에 많이 안 났는데, 저는 내용을 알거든요. 네. 정부가 나름 열심히 시장 파악은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 더 방치하다가 또 전세 사기 나면 어떻게 되죠? 이번 정부는 정말 많이 욕먹을 거예요. 그죠? 이번 정부 들어서 전세 사기 문제가 부각됐잖아요. 네. 대책을 그렇게 던졌는데 또 터져?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정말 이 도덕적 해이가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 아직 보안이 돼서 방송 전에 보안 지키자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신종 사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걸 파악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이런 일 계속 벌어지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살짝 줄이는 그 나쁜 사기 준비를 하는 친구들한테 들으라고 한 건지 네. 아니면 진짜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한 건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 네. 그 부분이 분명히 오락가락하지만 그나마 그거는 좀 정신 차리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될 가능성이 거기다 또 하나 붙인 게 전세 DSR을 뭐 할까 말까 검토한 지가 2년째예요. 네. 그것도 이번에 던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은 총재가 이번 기자회견 때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은 총재가 직원들을 데리고 기재부를 방문한 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인 일입니다. 왜 갔을까요? 무슨 뭐 떡볶이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죠? 바빠 죽겠는데, 그죠? 네. 가서 분명히 국가의 미래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조율을 맞추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때 조건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확약. 그래야 우리 자영업자분들이나 어려운 건설회사 이자 부담, 네. 서민들 이자 부담을 줄여주면서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좀 정부 입장에서 머리를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어지는 시장이 좀 이어지는 걸 예측하고 시장에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급 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요. 공급이요? 예. 네. 기사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네. 한 지금부터 2, 3년 뒤에 아파트 공급 인허가 물량이 계속 줄고 있어서 공급이 이제 급감할 거다. 이래서 집값이 더 폭등할 오르는 거 거다. 아닐까. 네, 이런 그럼- 얘기도 나오고 그럼 있거든요. 그 얘기하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폭등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하시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2, 3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2, 3년 우리가 뒤. 22년도에 네. 금리 인상으로 건설하고 다 안 좋았잖아요. 네. 이때는 정말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 3년 따지면 25년 내년이에요. 네. 사실은. 예. 그리고 23년은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막 PF 지원했잖아요. 예, 예. 서울 수도권은 하던 거 잘 갔어요. 분양 잘 되는데 뭐. 그죠? 네, 잘 됐죠.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22년도에 인허가는 되게 작았어요. 예. 23년도에는 그 전에 비해 코로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비해서 조금 낮았고, 그리고 올해는 인허가 물량 보면 평년에 87%예요. 네. 별로 안 작아요. 네. 근데 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까지도 입주물량이 꽤 돼요. 근데 작년에도 꽤 됐어요. 네. 근데 택례보금자리로 버텨서 올라갔고 올해는 많은 게 언제 나오냐면 지금 11월에 나오잖아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말씀하시는 거. 둔천주공이 네, 12,000호가 뭐 11월이요. 10억, 11억 막 부르고 있는데 네. 잘 안 나가나 봐요. 제 느낌이. 전세. 네, 전세요. 네. 동대문구가 또 한 8,000세대 들어와요. 한 네. 구에 어마어마하죠. 네. 그게 1월에서 6월 사이에 다 들어와요. 네. 그러면 강북에서는 걔가, 여기선 얘가 조금 시장을 네. 공급 물량을 벌써 2만 채가 좀 던지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뭐 상반기에 그냥 2만 깔고 가니까 내년에 입주물량이 많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2021년도, 20년도 때 막 한 사업들이 22년도에 삐끗하니까 잠시 스톱을 1년 한 거예요. 네, 네. 그게 딜레이가 한 템포가 많아요. 늦었잖아요. 그럼 됐고 말씀하시는 26년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26년에 가기 전에 지금 주택 가격이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에 약간의 부침에서 내려간다. 네. 가자면 사람 심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뭐 집값이 계속 내려가네? 네. 좀 위축될 입주 물량이 수 있죠. 네. 적고 뭐 무슨 상관이야? 안 움직여요. 네. 그런데 막 움직일 때 입주 물량이 좀 난리가 나죠. 그렇죠. 네.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게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도 때 똑같아요. 2008년도에 짓다가 다 말았어요. 네. 그럼 얘가 2011년도예요. 입주가. 네. 3년 뒤. 비슷하죠? 근데 그때 그 전에 2011년에 네. 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요. 네. 그러면서 11년, 12년, 14년, 14년, 4년을 쫙 가죠. 네.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실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없으면 네. 2026년에는 말씀대로 네. 폭등은 아니지만 반등 회복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많이 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데 물량이 또 나오면 또 조정 들어가고 이게 이어질 거고. 근데 만약에 MB 정부 시절처럼 저축은행 지금 아슬아슬한데 몇 개 있거든요. 예. 거기 몇 개 터지면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심리를 가라앉히죠, 사람을. 예. 그럼 심리를 가라앉히면 당연히 물건이 입든 없든 사람이 안 움직이게 되면 네. MB 때하고 똑같은 해오는 거예요. 그때도 2012년에 물량이 되게 적었어요. 8년이었으니까 11년 쉬고. 예. 근데 반응이 없어요, 시장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진짜 그건 100%는 아니구나.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폭등한다며요. 근데 지금 뭐 죽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경제 요인들을 같이 보자 이 말이죠. 네. 지난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네. 사실 이게 공급 대책이라고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이런 대책들이 바로 이제 집값 안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전혀 안 미치죠? 지금은 약발이 안 네, 나는 네, 거. 전혀 안. 아니 네. 지금 내용- 아파 죽겠는데 네. 친구야 저기 맨솔에담이 미국에서 오고 있어. 이 얘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여기 맨솔에담 빨리 발라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공급대책 내는 거 내년, 후년, 3년, 4년 아니잖아요. 네. 입주가 뭐 2032년 뜨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 기만하는 정책이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도움은 되지만 네. 아니 하던 거나 잘하면 좋지 않을까요? 3기 신도시 지금 땅 그대로 다 있는데 네. 그걸 아시겠지만 슬픈 얘기지만 그걸 갑자기 싸게 하면 지금 건설사들 구조조정이 다 안 끝났잖아요. 네. 거기 또 영향이 와가지고 또 금융까지 좀 문제가 될까 봐 정부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면 3분의 1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3분의 1은 뭐 10분의 1, 20분의 1 분양하니까 그게 좀 속이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전청약 3년 전에 했던 분들이 인천 계양주 본청에 하는데 4명이 10명 중에 4명이 포기했대잖아요. 네. 이건 잘못하는 거죠, 나라가. 그러니까 민간이 힘들 때는 정부가 물량을 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3기 신도시 뭐 한다고 뭐 발표하는데 만 가구 이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뭐 장난하나 이 양반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주택 가격이 만약에 더 올랐다라면 네. 그게 만 가구가 아니라 5만 가구, 10만 가구 되거든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2년 전에 이미 보상이 두 군데는 끝났었어요. 왕숙하고 하남 이런 데는. 끝났기 때문에 인허가만 내면 가요. 네. 바로 지을 수 그리고 근데 그냥 방치하고 그냥 지나온 거예요. 그럼 말은 뭐라 그러냐. 지작물 철거 보상, 그거 뭐 2년씩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의 깊은 고뇌가 있는 거예요. 건설사가 멀쩡했으면 풀었을 거예요. 집값이 막 난리 나고 있으면. 근데, 이게 묘하게 지방도 힘이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까지 시장이 죽으면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국민들은
아파가고 있는 거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처는 투자의 네. 관점에서 음, 청약시장이죠. 단연코. 네. 서울에 특히 분양가 상한제죠. 그렇죠. 싸잖아요. 많이 싸죠. 싸긴 뭐가 싸? 얘가 비싼데.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네.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는 싸잖아요. 지금. 비싼 건 알지만 싸고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서민들은 공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물론 옛날에 비하면 이 분양가도 높지만 그래도 손해볼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쪽에 가시는 게 낫고 진짜 나라가 막 흔들대는 수준의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예전 집값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죠? 네.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이 풀린 만큼 이게 늘어나니까 자산 가치가 네. 증가하는 거를 인지하시면 제가 볼 때는 뭐 분양가 상한제 적은 공격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지역은 좀 조심하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신문 기사 제가 보니까요. 집 살려면 한 50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출, 기사 제목이요? 네, 대출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현금으로 산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특히 우량 지역 위주로 너무 양극화가 이제 심하다.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양극화 어느 정도로 맞아요. 심각할 건지. 그러니까 강남 사실 주거 환경보다는 네. 그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지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들만의 커뮤니티. 네, 맞아요. 네. 인적 관계를 맺고 좋은 거래처를 만들고 이게 목적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군, 애기들 교육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강남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강남구에서도 전부가 아니라 네. 저 대치동 쪽만 해당되는 건데 덩달아 가지고 뭐 강남구 역삼동 저희 가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아파트도 같이 하는 아파트가 강남이라고 아. 몇십억 붙여놨는데 2년 반을 안 나가는 아파트를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는 강남 아파트도 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건 어떤 거냐면 신축이면서 대단지 이것만 튀는 거예요. 딱 반포네요. 반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없는 데다가 딱 그러니까 예.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 뭐 곁들여서 왜 반포는 이렇게 오르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안 먹고 가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지금 대표님한테 거꾸로 여쭤볼게요. 네네. 왜 안 묶어요? 저는 더 잘 나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 네. 그 반포에 특히 그 유명한 원베일리 요번에 네, 그거 네, 뭐 완전 거기 입주 때 뭐 저거 할 뭐, 것 같으니 난리 났더만요. 네, 정재계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런 기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반포는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입주권 맞죠. 가격 29억 뭐 이 정도였는데 맞아요. 지금 배로 튀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거래가 좀 더 일어나고 그래서 반포가 이렇게 잘 달려갔죠. 네, 달려가다가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뭐 제가 이런 볼 땐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같이 거기가 조금 강세를 보이겠지만 네. 아마 11월, 12월에 몇 달 있다 제가 나오면 또 맞출지 모르겠지만 네. 11월, 12월에 가격 조정 세게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실제로 거짓말같이 안 그럴 것 같지만 네, 그 실제로 왜냐하면 네. 여기 있잖아요. 네. 강남사가 서초 여기 있잖아요. 네네. 수지 거래가 안 좋을 때도 104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6개예요. 10월 20일인데 이거 네. 7일은 이거 제가 잘못했는데 20일자입니다. 네. 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례 15개인데 매물이 한 몇천 개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아시죠? 대단지니까. 몇천, 그러니까 서초구 자체에 원벨리만도 몇천 개고 몇백 개씩 나오고 서너 개 되면 천이, 이천, 막 삼천이 가는데 그 주위에 아파트가 몇천 개가 나는데 6개가 오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3천 개라면 2,994개는 손가락 빨고 있나요? 가격이 계속 가만히 네, 있나요? 뭐 급하신 분들은 가격 내려서 자, 파시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시작될 거라고 저는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좀 올 거다. 네. 그래서 오면은 또 토지거래 허가고요. 묶을 명분이 곧 타이면 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그러니까 수도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묘한 아주 신의 한 수죠. 그래서 시장님한테 한번 전화하고 싶어요. 아, 이거를 왜 알고 네. 계셨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투자 여러분들은 이 지금 우리 말씀 주신 토지거래 허가고요. 네. 그 양극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적정 가격을 넘어섰더라도 네. 수요자가 있을 때는 더 치고 갈 수 있다. 중요한 건 끝에서는 100이 올랐으면 보통 한 50에서 60 빠지거든요. 네. 풀로 했을 때. 네. 그럼 거기서 좀 가다 행보하다가 또 가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다 버틸 수 있는 자산 가면 투자가 계속해서 좋고 네. 그게 아니라 무리하게 레버리 있으면 이 버티지 못하고 요 기간에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건 조심하셔야겠죠.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수도권 시장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수도권도 뭐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지 잡고 또랑치듯이 닮아가요. 네, 비슷하게. 닮아가는데, 네. 네. 경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핫한 데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과천, 수지. 분당, 네.
광명 막 핫했잖아요. 네네. 지금 그림 하나 보시면 여기 매물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서 여기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매물 줄였다가 이제 무서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여기서 무슨 쇠꼬챙이처럼 팍 오르죠. 이게 이상해요. 매물이 급증한 거네요. 네, 수직으로. 이게 그러면은 무슨 카페에서 경기도 일대 집들을 많이 샀나? 네. 카페에서 털어 이래가지고 갑자기 나오나? 제가 이 부동산 30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고. 네, 그래프가 이렇게 네, 전반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는데 네. 이거 특이해가지고, 지금 이게 몇 10월이에요? 10월 1일? 네네, 10월 1일이 아니라 10월 20일자예요. 10월 20일자. 여기는 여기 일자 기준이니까 네, 20일이 안 네. 보이는데, 네. 20일자가 요 기준인데, 20일, 19일 날 피크 찍었어요. 네. 서울도 19일 날, 여러분들 그 서울 아파트 매물 물량이 예. 제가 제 유튜브에 했는데 9만 건 육박 이렇게 썼어요. 9만이라는 숫자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89,800건인가. 예, 거기까지. 8만 건도 아니고요. 예, 89,890건인가를 네. 10월 19일 날 찍었어요. 네. 그러면 9만 건 잘하면 찍잖아요. 아니, 그러면 올해 내내 그렇게 많이 팔렸잖아요. 네. 올해 팔린 게 8천, 6천, 7천 이것만 해도 2만 천 걸고 앞에만 3만, 4만 개 팔렸으면 네. 8만 개에서 4만 개 팔렸으면 4만이 남아야 되는데 도리어 9만이 된다? 네. 좀 이상하잖아요. 이걸 좀 생각하시면 경기도도 말씀하신 수도권이 다 여긴 중요한 건 잘 나가던 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매물이 늘어나요. 그래서 분당은 좀 특이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 경기도도 전체 매물 물량도 역대 최대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도 서울보다 더 세게 조정이 올 수 있다. 아. 이미 경기도는 저 요번에 막 회복한 데 말고 네. 한 70%, 80%는 다 빠졌어요. 네. 경기도도. 회복 못한 지역도 많죠. 네네, 많은데 안양동화 같은 경우는 아직도 20, 30% 빠진 상태로 다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들은 조금 더 내려오면 사는데 좀 부담 없는 수준까지 가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많이 올랐던 이런 광명시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막 올라가는 척하다가 네. 또 빠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입주 물량도 지역마다 또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경기도는 시별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과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네. 그동안 많이 회복 못한 지역이 세 개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시장이. 네네.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더 빠질 거고, 이 가격이 조금 요번에 치고 간 데는 따라가지고 과천같이 따라간 데는 횡보하거나 조정받는다. 과천보다 더 못한 데는 매물량에 입주 물량이 옆에 또 곁들으면 푹 빠질 거고 지금 내려와서 못 올라갔던 데들은 입주 물량이 많던 뭐하던 만약에 그동안 20% 30% 내려왔다 그러면 자리가 5에서 10%더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버틸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장 보시면서 내 집 마련이나 자산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지방은 뭐 네. 악성 미분양부터 해서 미분양의 무덤이다 막 이래서 계속 시장 안 좋았는데 네. 어떤가요? 지방 시장은? 지방도 뭐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프가 완만해 보이지만요. 네. 개수로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레이블을 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산, 인천, 대구예요. 이쪽이 뭐 하여간 거래량도 훨씬 많고 매물도 많고 그래요. 다들보다. 보시면 6대 광역시 중에 먼저 이 세 개가 제일 매물이 많고 거래도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인천이에요. 인천이 17,000건 되다가 지금 몇 건이냐면 3만 건에 다 달았어요. 2배 정도 됐죠. 그리고 부산은 3만 건이었는데요. 6만 건 딱 2배 딱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부산하고 대구는요. 대구는 그나마 여기 중간에 좀 다운됐잖아요. 네. 이때 좀 소진이 많이 된 게 할인 분양을 많이 했어요. 올해 봄부터 할인 분양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좀 소진이 꽤 됐어요. 할인 분양하면 기존 그 분양자들하고 싸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새 새로운 용어가 있습니다. 페이백. 페이백. 뭐 쓰면 뭐 페이.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가는 똑같은 거예요. 아. 머리 좋다. 우리나라 사람 진짜 머리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 네. 분양가는 똑같아요. 예. 그런데 뒤로 입주자 지원금이 따로 나와요. 아. 근데 그거를 분양 먼저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걸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깎아준 게 아니잖아요. 네. 아, 정말 머리 좋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틈을 주면 부동산가가 오르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부산, 인천, 대구가 다 같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네. 그리고 대구는 워낙 조정이 많았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대구는 미분양 있잖아요. 네. 미분양분이 8월, 9월에 10,000건 막 넘어가지고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게 9월 달 들어서 가지고 9천대로 떨어졌어요. 소진이 된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네. 그게 소진되려면 계산해 보면 적정 입주물량을 계산하면 한 1년 반, 2년이면 소진되거든요. 네. 신축이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회복세로 가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은 계속 신축 대단지는 강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대구래도. 나머지 단지는 그 덕분에 더 많이 내려가고, 이게 균형을 맞으니까 대구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 같지만, 네. 신축 대단지는 약간 지금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더 먼저 팔리니까.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울산, 광주인데요. 여기서 이제 광주 분들한테는 제가 2년 전부터 세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광주 어때요? 2,500건에서 갑자기 네. 2만 10배입니다, 10배. 네. 이때 광주 이 부동산 폭락기라고 그럴까? 일시적으로 2020년 하반기. 네. 이때 광주는요, 버텼어요. 여러분들, 광주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광주는 왜 안 내려가지? 막 이랬어요, 이때. 물량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지금 물량이 너무 많죠? 10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약간의 어떤 이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네. 물건들이 가격을 약간 담합한 기미가 있다라는 제보도 있는데 가격이 쉽게 많이는 안 빠지고 빠진 상태에서 그래서 계속 빠진 거래들이 있으면서 신축대 단지는 호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것들도 제가 볼 땐 못 버티고 네. 조금 조정 단계로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는 조금 한 1년, 2년? 제가 볼 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울산은 보시면 특이합니다, 여러분, 울산은. 네. 울산은요, 일단 미분양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고요. 네. 거긴 소득 수준이 높잖아요. 높죠. 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가격이 잘 버티고 네. 있습니다. 지금 도리어 지금 상승, 근데 매수 심리는 제가 보니까 한 44 정도, 40 정도 찍거든요. 36인가?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매도자가 한 60, 70%고 매수자가 한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호가들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네.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 국면인데 이것도 서울 막 이런 분위기가 뉴스에 막 나오면 같이 꺾일 거라고 봐요. 근데 딴 데보다 좀 덜 꺾일 것 같고. 네. 광주는 쇼크 받으면 세게 올 것 같고. 네. 대전도 제가 보면 쇼크, 이거 좀 버티거든요. 네. 쇼크 받으면 푹 꺼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올랐다. 그리고 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자료에 의하면 떨어졌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 분들한테 한 표 드릴게요. 네. 이 한국 부동산은요, 전 세계에서 이 주간 통계를 발표하는 데는 없습니다. 주간 통계가- 통계는요, 네. 표본을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 특히 우리나라는 네. 전 세계가 약간 늦더라도요, 네. 추세가. 네. 확실히, 원래 그 통계라는 건 표본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표본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계약했다가 취소해도 벌칙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7억 했다가 그냥 해지할 수 있잖아요. 5억짜리. 그런 거 네. 아직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세게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 자전거래와 허위거래에 네, 대해서. 네. 그때 제가 뭐 이 얘기가 믿거나 말거나 그 수사하던 팀이 저를 찾아왔어요. 수사관이 찾아와가지고 사례에 대해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 바닥에 어떤 걸 물어보시더라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사례 중에 그분하고 여러 얘기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하고 제가 아들이에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집을 여러 개 샀어. 그냥 네. 5개 샀어요. 아, 이걸 털어야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그래. 야, 개똥아, 이거 요새 4억인데 네가 5억 일단 올려. 그 둘이 해가지고 둘이서 내가 5억을 올려요. 그래도 딴 집이 있을 거 아니야. 5개니까. 네네. 그러니까 딴 집을 갖다 딱 한 달 있다가 야, 6억으로 이번엔 네가 나한테 팔어. 아, 6억으로 올려. 그래서 걸렸어요. 걸리죠. 실거래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근데 그 정도로 네. 걸려봤자 벌칙이 특별히 아, 없어요. 벌금 좀 내는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부녀의 담합이 한때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요새 지금 수도권은 다시 다 등장했어요.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제가 공인중개사협회 하나를 된다는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실제 거래된 데이터 맞아요. 가지고 네. 그거 표본으로 해서 음, 평균가의 변이를 보고서 마이너스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단순 평균이라는 단점은 있어요. 가중 평균이라는 개념을 한국 부동산은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여기는 가미하면 더 퍼펙트한 데이터인데 일단은 그래도 단순 평균도 평균이잖아요. 네. 그걸로 수치를 내니까 딱 그렇게 맞았고. 근데 부동산은 정말 쓸모없는 데이터인 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부동산은요, 제가 야 기분 좋으면 저 녹음한 것도 찰 텐데 그건 좀 뭐 저 큰 데 가서 한번 터뜨릴 텐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압수수색 들어올까봐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하도 요새 세상에 그러니까 부동산은 담당자 분하고 제가 통화를 여러 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재작년 얘기예요, 여러분. 서초구가 28개가 거래갔는데 21개가 하락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 그걸 상승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뭐지 이 양반들?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내 표본에는 지금 데이터라는 거는 신고하고 네. 국토부가 집계한 통계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하락이냐. 그때 담당자가 몇 번 물어봐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뭐 이렇게 그걸 뭐라 하죠? 돌림방을 하더니 결국 어느 분이 그 미안했는지 제가 그래도 제 이름을 또 아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아 내가 좋은 데 쓰나 이거 하니까 아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거 왜 마이너스인지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젊은 분들이 순수하잖아요. 아 저희는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물어보고 네. 가격이 올랐냐 안 올랐냐 물어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또 오를 것 같니 내릴 것 같니 물어본대요. 그 오를 것 같다 그러면 현재 데이터는 21개가 하락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0.01을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뭘로? 그 사람들 말 믿고. 이런 세상에 이게 통계입니까? 또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 아파트가 21개가 거래가 되는데 21개는 소단지 뭐 이런 가중치를 두고 뭐 레이크 팰리스나 뭐 이렇게 좀 강남에 좀 이름 있는 대단지가 하나 올랐어요. 그럼 얘는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플러스 뭐 곱하기를 더해가지고 네. 값을 올려요. 그러고서 결정적으로 담당자들이 볼 때, 여기는 이렇게 올랐네. 아, 이거 오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오른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거 저 대빵 좀 바꿔줘야 됐어요. 그 대빵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대빵분이 네. 제가 그랬죠. 아니, 무슨 통계 이렇게 내셔요. 바쁘신 걸 아는데 고생하시고. 정확하게 좀 설명해달라.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네. 아, 저희가 뭐 정성적 요인을 딱 이게 나온 거예요. 정성적. 네. 여러분, 통계는 정성적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정량적이에요. 딱 데이터 갖고 하는 겁니다. 표본을 갖고. 아, 표본이 없는데 무슨 통계를 내요? 그 통계가 한국 부동산 통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 당연히 저는 공인중개사분들 쪽에 표를 드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부동산 통계는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도 통계 조작했잖아요. 네. 아직 안 밝혀졌어요. 네. 안 밝혀졌지만 그러면 그 입힘이 가능하다는 느낌이 오는데 저는 직접 통화했잖아요. 네. 그걸 제가 녹음을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한국 부동산은 그걸 믿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표본과 이걸 아는 걸 정확히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아 정말 죄송합니다 못 만나. 그럼 제가 만나러 갈게요 그랬더니 아유 오시지 말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갈게요 뭐 이러다가 아 결국 언제 한번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전화하니까 아 뭐 피하고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이걸 제가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게 좀 그러기도 싫고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야 이게 최초로 얘기하는 것 같아 방송에서 빅톡에서 처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로 마무리할게요. 압수수색 안 받으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 판단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네,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 아. 그리고 느낌을 받았는데 녹음은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언젠가는 한국 부동산이 또 한 번 이런 좀 무리한 행동을 하면 제가 이거는 좀 사회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건 네. 통계 조작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하여간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들 연구원 분들한테 네.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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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 네. 예,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네. 당장 피해오는 게 아니라 내수가 줄면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면 일단 상가가 박살나겠죠. 자꾸 공실률이 공실이 너무 많아요. 늘어나니까. 네. 그럼 상가에서 그분들이 아파트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상가에서 나오던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 심하게 볼 때 예. 아파트에도 대출을 받았어. 예. 이자를 내야 되는데 못 내. 예. 그럼 아파트 극단적인 경매, 예지만 경매. 팔아야 되죠. 예. 이런 알고리즘이 나올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내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뭔가 저변에서 돈 사람들이 안 쓰니까 저한 거잖아요. 아니면 이 가게가 음식을 못하거나 위생이 안 좋아서 딴 가게에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 자영업자 전반적으로 잘 되는 데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온라인 비중이 지금 50%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이 뜬 지가 여러분 네. 기억을 더듬으시면 얼마 됐을까요? 잘해야 10년이잖아요. 10년이에요. 그리고 이 풀로 막 떠오른 건 코로나 때잖아요. 네. 그러면 2021년 한 4,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4, 5년 전까지는 버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안 팔리는 거죠, 이제. 그죠? 더 안 팔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느 구로 공부상가가 있어요. 막. 근데 거기 있는 걸 다 인터넷에서 팔아. 네. 구로 공부상가 닫으면 그 옆에 있는 식당 어떻게 돼요? 같이 안 닫아야죠. 되죠. 네. 근데 이게 연쇄적으로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요번엔 다른 게 상가 같은 경우에 직격탄이고 네. 그 다음에 상가가 직격탄을 받는데 아파트도 직격탄이에요. 왜냐하면 요번에 이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네. 사업자금을. 아. 사업자 대출로. 이게 네. 양이 꽤 돼요. 이거 분석했거든요. 또 네. 저 금융기관에서. 제가 내용 듣다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네. 이 중에 또 다중채무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빠지기 시작하면 아파트 경매가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잖아요. 네. 자, 중요한 건 그 전에 또 한쪽에서 뭐가 벌어져요? 내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 네. 아, 제가 이 얘기 드리면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뭐 좋은 뭐 화장품은 A급이나 명품은 아닌데 그냥 중서민용 퍼블릭 화장품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공스킨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더라고요. 공스킨이요? 네. 네. 처음 들었는데 네. 뭐 이렇게 차 마시는 뭐 공 모드 있잖아요. 공차. 아, 공차. 네. 그것 때문에 연상돼서 그런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아. 그게 이제 카톡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눌러보니까 공스킨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재고 뭐 막 써놓고 900원인 거예요. 900원. 뭐가 900원 이렇게 보니까요. 네. 여러분도 아시는 뭐 폼 클렌징이라든지. 네. 근데 공스킨이라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팔던 건 비싸요 또. 아. 야, 얘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야, 이거 유통기한 지났거나 아니면 회사 망하나? 아. 이 생각을 했죠. 네. 그랬더니 또 기한이에요. 딱 얼마까지만. 아. 그럼 안 하던 짓을 왜 할까? 재고가 쌓였겠죠. 네.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됐겠죠. 재고 처리해야 되는. 재고 처리란 말이에요. 네. 그럼 재고 처리하면 돈 남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급하게 막으려는 건 막으려고 했겠죠. 월급을 뭐 주든지 뭐 빚낸 거 이자를 주든지. 그럼 예전에 없던 일이 생긴 건 뭐예요?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지가 되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10만 원씩 샀는데요. 10만 원씩 살만한 게요. 큰 박스로 샴푸 있잖아요. 네. 샴푸 이렇게 뭐 작은 거, 큰 거 말고 이런 거 뭐 네. 탈모 전용 있잖아요. 네. 효모 이런 건 막 제가 알기로 막 5천 원, 2만 원 막 이런 건 2만 원, 3만 원 하는데 네. 좀 작긴 한데 얘가 1,500원, 2,000원 파는 거예요. 아. 성분을 보니까 똑같아. 네. 그럼 10개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이니까 뭐 달팽이 보습이 또 있어요. 아. 이것도 뭐 10개 하는데 뭐 만 원처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주워 담다 보니 네. 야, 이거 길 가다 그냥 아는 사람 있으면 추운 날 줘도 되겠다. 이 정도로. 그래서 10만 원이면 저 샤넬 향수 하나에 30만 원씩 하는데 테이블이요. 개수를 한 40개가 온 거예요. 40개. 예. 그래가지고 제 안 내무부 장관이 처음에 화를 활짝 냈다가 가격이 이거 98,000원짜리니까 깜짝 놀랐더라고. 잘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럼 내수가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런 일이 시작이 돼서 원래 그 충격은 늦게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업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 부동산이 움직이면서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줄 거다라는 게 좀 제가 보고 있는 예측이에요. 그건 좀 빨리 올 것 같아요. 말씀대로. 네. 네. 교수님 네. 오늘 이제 말씀 주신 내용 쭉 보면 전체적으로 매물 증가하고 네. 거래량 이제 감소하고 네. 앞으로 부동산 추세가 조금 지난 8월까지 추세보다는 좀 다를 거다 많이 이렇게 말씀을 바뀌었겠죠. 주셨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2024년 얼마 안 남았고 네네. 2025년에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대내 요인과 대외 요인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 전망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유지되거나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럴 경우에는 힘은 지금 수준에서 멈출 것 같고 가격 수준이요. 네. 다만 지방은 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른다는 시나리오가 가면. 네. 근데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또 거기 또 안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진짜 좀 세게 올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부가 잘 관리하면 연착륙으로 갈 겁니다. 그거는 구조조정과 이런 거를 감수할 때 정부가. 네. 근데 그럴 의지가 지금 반반으로 보이거든요. 뭐 그런 상태인데 변수가 이게 대내 요인인데 대외 요인이 문제입니다. 대외 요인이 미국이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네. 미국 분들의 대부분은 미국 경제가 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지에서는요. 근데 통계지표는 잘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말이 통계지표가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죠. 물론 뭐 최근에 뭐 트릭스가 하나 걸렸잖아요. 80만 명이 늘었다 줄었다. 그리고 고용이 늘 때 보면요. 고용 일자리가 다 공공 일자리예요. 아, 그러면 이게 대선 때문에 이렇게 네. 부양하는. 트릭을 쓸 수도 네. 있잖아요. 대선 끝나고 나면 음. 좀 자유롭잖아요. 네. 그러면 그대로 나타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일부 AI 쪽 빼고는 나머지 분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럼 리스크가 터지면 우리는 뭐 자동이죠. 지금도 벌써 환율이 터지면 환율이 우리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래서 같이 네. 망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1,370원이에요 또. 그래서 네. 야, 이거 1,400원이면 우리 좀 위험하거든요. 상당히. 급하게 물가 올라간 것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원가는 비싼데 팔리진 않으니까 지금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을 했으면 물가가 안 올랐을 텐데 이런 게 막 겹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좀 조그만 충격만 와도 좀 세게 또 아니면 대내적으로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럼 리스크가 터지면 우리는 뭐 자동이죠. 지금도 벌써 환율이 터지면 환율이 우리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래서 같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1,370원이에요 또. 그래서 네. 야, 이거 1,400원이면 우리 좀 위험하거든요. 상당히. 급하게 물가 올라간 것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원가는 비싼데 팔리진 않으니까 지금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을 했으면 물가가 안 올랐을 텐데 이런 게 막 겹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좀 조그만 충격만 와도 좀 세게 또 아니면 대내적으로 PF 문제 중에 저축은행 있잖아요. 네. 새마을금고가 또 문제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잘 버틸 수는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또 농협도 부실 채권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단위 종합별로. 이런 것들이 곳곳에 조그만 지뢰들이 많아서 이런 게 만약에 우리 안에서 터지면 세게 조정을 겁니다. 멘탈이 약간 다운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리스크든 우리나라의 리스크든 그것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한 네. 1, 2년 안에 결정 날 것 같아요. 네. 전까지는 절대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타입니다. 네. 조금 더 욕심내지 마시고 네. 조금 덜 벌면 되잖아요. 네. 피해는 안 보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이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 올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정말 보수적으로 시장을 네.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네. 그 뒤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많이 펼쳐진다라면 그 뒤에 투자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하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